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초대석의 아나운서 홍원기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겪게 되는 한 번쯤의 실패는 약이 된다고 하죠. 그렇다면 정정당당한 재도전의 기회가 주어져야 그 약도 분명히 본인 삶에 큰 힘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노동운동가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로 활동해 오셨던 정치인 한 분을 모셨습니다. 민주당 한정혜 의원과 함께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그리고 서민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펼쳐야 할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등으로 활동하며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했고, 민주당, 시민통합당, 한국노총의 통합수임위원 활동으로 현재 민주당 창당의 기초작업을 함께했던 한정혜 의원. 지난 1년여 동안 국회와 민주당 내에서의 활동 내용을 들어봄과 동시에 재해 없는 안전한 산업 현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민주당 한정혜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신 지 이제 1년 남짓한 시간이 벌써 흘렀습니다. 네. 지난 1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바쁘게 보낸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총선을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선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대선을 치르고 예. 큰 선거들이니까 많은 해였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의정 활동으로 보면 환경노동위원회가 사실은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데 굉장히 바쁜 위원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쌍용차 청문회, MBC 청문회, 그리고 용역폭력과 관련된 청문회 이런 것들도 했었고요. 그래서 위원회로서도 좀 바빴고,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진주우려원 사태로 촉발됐던 공공우려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예. 특위까지 해서 한 1년이 굉장히 바쁘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는 또 부산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규탄 1인 시위를 하셨던 제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네. 예, 어떠셨습니까?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네.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어서 국민들이 느끼는, 저는 공분도 있지만 국민들이 예. 느끼는 불안감을 정부가 좀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설마 우리가 그 옛날로 돌아가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 불안감들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규명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최소한 이 사태를 촉발시킨 지금 이제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예. 되어 있습니다만, 또 그 이후에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시작이 되고 지금 현 국정원장이 일으킨 몇 가지 항명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실은 해임 조치를 하고, 그리고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안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나와진 그 안으로 충분히 받아서 네. 국정원을 개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이 되지 않게끔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그런 선언? 사과를 포함한 선언, 이런 것들이 좀 네. 되어져야지만이 국민이 그렇지, 우리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니지, 예. 그렇지, 불안하지 않아도 돼,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그런 조치들이 지금 하나도 진행되고 있지 예. 않아서 굉장히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여야는 이 정쟁만 지금 더 일삼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는 참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뜬금없이 대선 불복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또 판이 더 커진 게 아닌가. 네. 어떻습니까? 대선 불복 논란을 정부 여당 또는 청와대에서 제기를 예.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이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예. 우리 당이 명확하게 대선 불복이 아니라고, 대선에 대해서 승복한다고 예. 말을 했고요. 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에 대한 정통성 부분을 우리가 훼손을 하거나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그 과정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보기관이 네. 선거에 개입을 했다. 그런데 이 일이 또 있을지도 모른다. 네. 향후에도 이번에 바로잡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 바로잡는 일에 중심에 서지 아니하시고 네. 이거 대선 불복 아니냐라고 예. 오히려 문제를 역으로 제기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요즘 막 얘기들 하시는데 정말로 국정원의 개혁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것 같아서 예. 조금 더 확실한 조치 이런 것을 취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제기되는 프레임들이 본질을 흐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되고 있죠. 예, 예. 그렇군요. 또 지난 5월에는 개성공단 정상화 관련돼서 3,000배를 국회 앞에서 하셨어요. 네, 예. 3,000배까지는 못하고요. 저도 그 3,000배에 좀 보태긴 했습니다. 예, 네. 개성공단 문제도 사실 남북의 입장이 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길어지면 어쩌나 이런 걱정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어쨌든 그 북한이 자기들의 땅을 내준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땅을 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군사 시설과 군인들을 뒤로 물리기도 했었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수도권이 좀 안전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길게 보면은 결국은 대한민국이 더 크게 하나가 되고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을 시작했기 때문에 예. 조금씩의 차이, 불만들을 조금씩 이해를 하고 다시 한번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 네. 가동되어서 그 전보다도 훨씬 더 잘 가동될 수 있게끔 합의를 해내고 조금씩 그러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양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최근에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 또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도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네. 참여를 하셨었죠? 네. 예. 6월 달부터 해서 7월 13일까지 저희가 네. 32일간의 긴 사실 국정조사 기간 중에서 그렇게 네. 긴 건 아닌데요. 일을 마쳤습니다. 이게 그 홍준표 도지사께서 진주우려원 폐업을 예. 강행하면서 사실 촉발시킨 그렇죠. 사태이긴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전국에 있는 34개의 지방의료원에 예. 대한 것들을 저희가 다 검토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네. 공공병원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고 또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다시 살펴볼 수 있어서 향후에는 조금 더 나은 지역 예. 주민들이 보시기에 조금 그 의료 부분이 취약한 지역의 경우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공공의료 서비스가 지원될 네.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은 저희가 개선 사항들, 시정 사항들을 이번에 숙제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예. 그게 아마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사실 경남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공공의료 공백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진주우려원 갔을 때 그날 일부는 올라오시고 일부 네. 몇 분은 남으셔서 지역 주민들의 그 의견들을 좀 살폈어요. 예. 살폈는데 처음에는 진주우려원 폐업한다 그랬을 때 설마 폐업하겠냐 네. 이런 생각을 좀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겠지라고 했는데 정말 문을 닫는다라고 하니까 불안감이 좀 많이 생기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또다시 전염병 같은 게 창궐을 하면 일반 병원은 받아주지를 잘 않거든요. 네네. 다른 그 의료 손님들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고 그럴 때 어쨌든 그런 공공병원을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네. 강제적으로 병상을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걸 위해서.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이 또 벌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진주의료원이 어쨌든 적정 진료, 우리가 이제 과잉 진료를 네. 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거나 했을 때 비용 부담이 좀 적습니다. 예. 지역 주민이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나마 괜찮은 병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 민간에다가 맡기면 결국은 우리가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국정조사는 끝이 났고 네. 한 달 내에 재개원과 관련된 방안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예. 홍준표 도지사께서 결단을 해주셔야 된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대화하면서 이 진주우려원을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네. 물어서 예. 지역 주민들께서 재개원하자라고 하면 재개원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공공성을 더 강화해서 정말로 본인이 무상의료까지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진주우려원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시는 게 오히려 더 크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길 아닌가 예. 싶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델들이 좀 이미 나와 있다면서요? 예, 강원도도 적자를 보고 있죠. 다 네.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최문수 지사께서는 도의회를 설득을 하셨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렇게 취약한 지역인데 이렇게 이 병원마저도 없으면 예. 정말로 여기 있는 주민들이 점점 더 이 강원도를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병원을 더 만들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설득을 해서 그게 소통이거든요. 예. 설득을 해서 예산을 받아내고 그리고 어려우니까 아닌 게 아니라
지방의료원 발전위원회라고 해서 노사정이 다 들어가게끔 네.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노동조합도 저희가 그러면 임금도 한 10%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거든요. 예. 그게 결국은 소통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경남도도 그렇게 닿는 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네. 조금 더 얘기를 듣고 어떤 중지를 모아내기 위한 시간을 조금만 더 가졌으면 예. 아마 이런 결과는 가져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죠. 예, 뭐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의 이 소통과 어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역시 듭니다. 자, 최근에 근황에 대해서 좀 말씀 들어봤고 또 이슈에 대해서도 말씀 나눠봤는데 한정혜 의원이 어떤 분이실지 시청자 여러분도 이제 궁금하신 분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어린 시절로 좀 돌아가 보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 하시는데 어린 시절에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셨다고요? 아니 많이 읽었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책을 잠깐 동안에 아주 집중적으로 읽었던 시절이 있긴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그게 제가 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만화도 좋아했거든요. 만화도 많이 봤고, 그러니까 별로 가리지를 않고 예. 온갖 종류의 책을 사실은 다 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그 뭐 세계 위인전집, 예. 그다음에 명작집들 이런 것들도 그때 다 뗐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마 그때 읽었던 책들이 제가 그 이후에 읽었던 책보다도 지금까지 읽었던 책의 양보다도 훨씬 예.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예.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도서관을 다니면서 그 학교 도서관에 있었던 책을 어느새 보니까 거의 다 읽어서 도서관에 있는 장소를 다요. 예, 네. 많지도 않았다는 거죠. 책이 그렇게 이제 여중에 있는 도서관에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예. 대체로 다 읽어버려서 더 볼 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때까지 좀 읽었습니다. 예. 어린 시절에 반항을 좀 일찍 하셨다면서요? 집을 나갔다는, 가출하셨다는 집을- 얘기는 또 뭡니까? 집을 나간 건 아니고요. 매일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긴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전에 특활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있어요. 저 특별 초등학교 활동이요? 때. 예, 특별 예. 활동 시간이 있었는데 특별 활동 시간이 제가 미술반이었는데 그날따라 제가 사춘기가 조금 빨리 왔었던 것 같아요. 네. 4학년 때인가 특활 활동에 가기가 싫어서 그냥 저희 학교가 바다가 보이는 제가 해운대에 있는데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언덕에 이렇게 올라가서 그냥 바다를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예. 그때 말로 하면 학생 주임 선생님, 네. 나중에 저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되신 분인데 예. 들켰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잡으러 막 쫓아오시는데 저는 막 도망을 갔었고 잡혔죠. 뭐 네. 어린 아이 걸음이 어른 걸음을 못 당하니까. 그래서 혼이 나고 다음 날 이제 그건 그렇게 끝이 나고 학교로 갔는데 아침에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이 조례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특별 활동 시간에 특별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딴짓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해요. 라고. 예. 근데 그게 굉장히 저는 아마 그때 생각에 가슴이 아팠었나 봐요. 네. 차라리 나를 불러서 말씀을 하시지 네. 왜 이렇게 다 있는 데서 저 얘기를 하시나.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학교를 안 나갔었어요. 네. 학교를 안 가고 아침에는 이제 학교 갑니다라고 가방 싸들고 그 집 앞에 있는 동산 조그만한 게 있었는데 거기 이제 그때 아카시아가 막 피고 했었던 그때 같아요. 멋있었겠네요. 예. 냄새가 좋았죠. 네. 아카시아 향이 많이 날리는. 그래서 그 동산에 올라가서 뭐 글 같은 거 쓴다고 뭐 네. 시 이렇게 쓰고 글 쓰고 한다고 예. 제 기억에 한 일주일 정도를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일주일을 안 나가니까 학교에서 이제 그때로 치면 반장이라고 하죠. 반장이 예. 집을 찾아왔고 그래서 어머님이 알게 되셨고 이제 끌려서 학교로 돌아갔죠. 사춘기 소녀 한정의 특별 활동이 그야말로 진짜 특별한 활동이었네요. 특별한 활동이었습니다. 예. 예. 또 건강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휴학도 하셨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된 얘기였습니까? 중3 때 제가 신장이 많이 안 좋아져서 중학교 3학년 때. 네, 중학교 3학년 때. 그 뒤로는 열심히 학교를 다녔는데 네. 중3 때 신장이 안 좋아져서 한 2년 정도를 휴학을 예.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은 완전히 병원에서 생활을 했고요. 예. 나머지 1년은 집에서 요양하면서 어쨌든 굉장히 어렵게 사실은 현대 의학으로는 좀 고치기 어렵다. 그 정도였습니까? 예, 라고 예. 이제 그 마지막 진단까지 받고 네. 갈 데가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갔는데 결국은 그게 이 세상에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예. 존재 어머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절대로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약 저약 다 쓰신 가운데
어머님이 쓰신 약 중에 하나가 저한테 맞아서 네. 제가 회복을 했고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뭐 거의 기적적으로 회복한 거다라고 얘기했었겠네요. 예. 처음에 이제 병원에서 제가 이제 그 부산에서 치료를 하는데 부산에 네. 있는 병원에서 안 돼서 예. 서울로 올라왔었는데 서울에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진단서만 받았어요. 더 이상 치료의 네.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래서 제가 다녔던 병원을 갔더니 이제 아마 가족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하고 싶다는 거 하게 해주시고 먹고 싶다는 거 먹게 해주시라. 그렇게 하고 그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운을 잃지 말아라 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마 이제 그 본인은 이제 이의 장래가 불투명하니 네. 그래서 저를 잡고 많이 우셨었는데 그 뒤에 제가 나와서 한번 갔었어요. 예.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저를 보고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어떻게 살아있냐 이런 예. 표정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어머니의 힘이 지금 한정희 의원을 지금 이 존재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어렸을 때부터 드셨겠네요. 네. 예, 그렇군요. 정말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께는 저는 정말 네.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로 위대한 존재시라고. 그야말로 죽을 고비를 넘겨서 이제 대학까지 졸업을 하시고 취직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뭐 대기업을 가거나 하는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취직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네.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계기는 제가 이제 환경공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예. 환경공학과의 출신 학생을 일단 모집한다라고 하는 그런 네. 그 모집 공고가 떴었습니다. 근데 예. 특별하게 안전보건공단에 무슨 매력이 있어서 지원을 했던 건 아니고 예. 사실은 그 대학교 4학년 때 친구들하고 야 서울에서 시험을 친다는데 서울을 한번 놀러를 가자라고 하는 가을에 야 예. 뭐 대학로에 은행 단풍도 좋고 뭐 이쁘다는데 네. 겸사겸사 가자라고 해서 사실은 시험을 치게 됐는데 어떻게 합격이 됐고요. 예. 합격이 되면서 그 일을 시작을 하게 됐었죠. 그렇군요. 가슴 속에 한정희 의원 어떤 큰 파동처럼 남아있는 오랜 기억이 또 있으시다면서요. 좀 소개해 주시죠. 처음에 공단에 제가 89년에 입사를 해서 네. 한 초창기에는 사업장 진단을 못 나갔었어요. 네, 왜 못 이제 나가셨습니까? 그때만 해도 그 그러니까 여성들이 사업장을 나간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전모 쓰고 지도 점검을 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 아직 좀 낯설 때였죠. 예. 낯설 때가 되다 보니까 제가 모시고 있던 상사분께서 불안하시기도 했던 것 네. 같아요. 여자를 이렇게 현장에 내보내는 현장이 거친데 그런 데를 내보내는 게 굉장히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주장을 했고 네.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이 어쨌든 들어왔는데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제가 주장을 해서 나갔는데 한 90년부터 나가기 시작해서 91년인가 그 당시 부산에서 제가 남구 대연동에 한여름은 아니라 좀 더운 때였었던 네. 것 같은데요. 목재 가공 공장들이 있습니다. 목재를 네. 원목을 가지고 오면 그걸 이제 필요에 맞게끔 이렇게 저렇게 가공을 해서 주는 데가 있는데 예. 그 공장이 아주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악한 현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보통 공장 가면 공장이 있고 또는 뭐 사무실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거기는 따로 사무실이라고 할 게 없고 공장 한 켠에 그 철제 책상 아주 옛날 거 있습니다. 네. 철제 책상이 하나 있고 거기가 공장장님이 일을 보시는 그야말로 그 사무 공간이신 거예요. 이렇게 베니어판 같은 거 깔려 있고 한 막 그 철제 그렇죠. 책상 네, 말이죠. 철제 책상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둥근 띠토끼게 뭐 여러 가지 위험한 게 있으니까 네. 거기에는 안전 카바를 이렇게 하셔야 되고 뭘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점검한 사항을 공장장님께 이렇게 전해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공장장님이 약간 쭈뼛쭈뼛 이렇게 하시더니 네. 철제 캐비넷을 이렇게 서랍을 이렇게 여시더니 그 안에 하얀 봉투를 하나를 저를 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기도 하고 네.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은 뭐 눈물 없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생각만 하면 제가 눈물을 콱콱 쏟고 지금도 그랬거든요. 눈시울이 약간 촉촉해지시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도대체 그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공공 영역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예. 사람들이 예.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왔길래 이 열악한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분이 공공기관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니까 네. 봉투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몸에 익어 있는가 네, 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그분께 공장장님 이거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걸로 할 테니까 네. 오늘 날씨 너무 덥고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 수박이나 음료수 그냥 네. 제가 받은 걸로 하고 사서 같이 드시면 제가 너무 마음이 좀 좋겠다 하고 예. 다시 이제 드리고 나오는데 돌아오는 내내 제가 너무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학생 운동을 하거나 하지도 네.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사회에 눈을 뜨게 된 게 그때였었어요. 아, 예. 아, 이게 그냥 선의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네. 사회가 우리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예. 그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깨기 위한 노력들을 공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해왔던 게 아니라 예. 오히려 더 부담을 주는 일들을 많이 했구나.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해서 그 뒤부터는 사실은 제가 막 점검을 하고 현장 개선을 하고 하는 일들이 그 전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네. 좀 아주 기쁜 일로 예. 많이 다가왔죠.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봉투를 돌려받은 공장장님 역시 한정혜 의원의 그 행동이 큰 어떤 마음속에 울림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글쎄요. 예. 네. 아, 대학을 졸업하고 한 10년 정도 후에 뒤늦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영국 네. 유학길에 오르셨어요. 예, 좀 늦게 갔습니다. 예, 유학을 가신 이유가 어떤 이유십니까? 한 10년 정도 일을 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네. 거는 다 이렇게 빼냈더라고요. 예.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 저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또 다른 뭔가를 내가 좀 주기 위해서는 또 우리나라의 그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 환경이나 안전을 조금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를 좀 채워야 되겠다 이런 예. 생각이 들어서 그때 96년부터 우리나라에 근골격계 관련한 질환들이 막 이렇게 네. 하나씩 둘씩 그 소송을 제기해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네. 그거에 대한 준비가 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걸 내가 미리 공부를 좀 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휴직계를 내고 술도 털고 공부를 하러 갔었죠.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그럼 그 관심사가 유학까지 결정을 하게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떤 공부를 정확히 하셨고 어떻게 또 활용을 하셨습니까? 돌아오셔서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인간공학이라고도 네네. 하고 이제 질병으로는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예, 하는데 예. 주로 이제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가 되어 있거나 또는 조금 불안전한 자세, 예. 예를 들어서 뭐 하늘을 쳐다보고 작업을 한다든지 네네. 팔을 올려서 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아주 장시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근육과 골격에 이상이 생기는 그런 아, 질환들을 예.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질환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네. 인체의 부하를 줄이기 위한 뭐 공부들은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얼마나 예. 경량화를 시키는 것이 좋은가,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공부를 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했고 갔다 와서 제일 먼저 제가 했던 것이 근골격 질환 예방과 관련된 법안이 만들어지고 고시를 예. 만드는 작업을 같이 했었습니다. 아하. 이 작업은 네. 근골격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이니 예. 일정 시간 이내에서만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적절한 휴식 시간을 같이 포함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었죠. 그것이 지금 작업 현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나요?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조금씩 예. 그때가 제가 3년에 왔고 2004년, 2005년에 그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예. 한 10년 지났으니까 많이 조금 더 훨씬 더 진전된 방식으로 네. 계속 나가고 있죠. 상당히 보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갔다 와서 예.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2005년에는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셨습니까?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계기는 제가 아마 유학을 가지 않았으면 네.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99년에 유학을 가서 2003년에 왔는데 가만히 그때 시대 상황을 보시면 저희가 IMF에서 벗어났고요. 네. 그리고 2000년에 6.15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2002년에 월드컵과 노무현 대통령이 출연을 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좀 돈이 여유가 있어갖고 그 사이사이 한국을 좀 나올 수 있었으면 네. 아마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냥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꼈고 예. 막 거기에 같이 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었거든요. 아, 외국에 네. 있을 때는. 그리고 영국에 있을 때 저희가 우리가 했었던 월드컵 그걸 보면서 영국 애들이 다 부러워하고 이랬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랬는데 한국을 돌아왔는데 실제 우리 조직 문화가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조직 문화가 역시 이제 공적인 조직이고 하니까 그다지 많이 변하지를 않은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우리 조직 문화가 역시 그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를 좀 못 따라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한번 그걸 좀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사실은 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좀 하고 노조위원장에 나갔는데 의외로 우리 조합원들께서 네. 선택을 해주셔서 노조위원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이 노조위원장일 텐데 어떤 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좌충우돌을 좀 많이 했었어요. 예, 초창기에는요? 네, 예. 초창기에. 저는 임기 내내 그랬었다고 좀 보는데 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 조금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었어요. 어느 조직이든지 그 자리에서 안주를 하면은 변화하지 않으면 조직도 발전해 나갈 수 없고 개인도 발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지 조금씩의 변화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사실은 조직에 설득을 하는 것이 조금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우리가 조금 변화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는 게 대체적으로 어느 조직이든지 그 변하지 않고 지금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편할 수 있거든요. 내가 늘 익숙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저항들이 조금 있었고 그래서 저는 임기 내내 약간 그런 저항들을 좀 부딪혀가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씩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나 해야 될까? 그런 역할을 했었죠. 나중에 그 조합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나중에는 괜찮았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때는 좀 불만스럽고 이렇게 했지만 조금 역동적인 방식으로 어쨌든 그 기간이 지났고 했기 때문에 지금 가끔 그러니까 노조위원장을 마치고 한 몇 년 뒤에 우리 조합원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 그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세를 몰아서인가요? 2011년에는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을 맡으셨습니다. 어떤 대외협력 업무를 주로 하셨는지요? 대외협력 업무가 주로 하는 게 이제 그 통일 문제, 그리고 이제 연대 사업, 그리고 정치 요 세 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대는 시민사회 단체와 같이 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 그리고 이제 통일 사업은 그야말로 이제 통일과 관련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정부가 잘 하지 못하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제가 맡았었던 때가 2011년이니까 사실은 이명박 정부 거의 마무리 단계. 그래서 남북 관계, 그러니까 통일과 관련한 부분도 굉장히 안 좋은 때였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연대 사업과 관련해서도 시민사회 단체가 2008년 광우병 그때 있었던 촛불 집회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좀 탄압을 많이 받아서 많이 와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총이 그때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지지를 했었거든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서. 그러는 바람에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노총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곱지 않은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어쨌든 2011년에 들어서서 저희가 정치방침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와 연결되었었던 정책연대를 깨고 그다음에 깨고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 사업을 복원을 해내고 마찬가지로 민화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나마 좀 그 북한에다가는 밀가루라도 조금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하고 해서 짧은 기간 한 1년이었지만 굉장히 보람되고 바쁘게 그리고 좀 정상적으로 조금 잡기 위한 노력을 하는 기간으로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이것도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성의 몸으로 좀 힘든 길을 걸어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때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은 해보지는 않고요. 근데 힘들다는 생각은 사실은 안 한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힘들다 이런 생각은 많이 했는데 근데 이게 나한테 좀 주어진 건가 보다 이렇게 해서 그날 저녁에 집에 갈 때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고 하다가 아침에 눈이 뜨면은 또 탁 반짝반짝 해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면서 한 1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로 살아가기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노동자들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예전에는 열심히만 하면 다 잘 살 수 있었던 그런 희망이 있었던 시대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산업화로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할 때는 남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남보다 조금 더 많이만 하면은 괜찮아질 수 있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틀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게 많습니다.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 열심히 일하지 않은 분이 없으세요. 다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틀에 갇혀져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 틀을 깨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사회가 일하는 사람들이 일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보상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 이런 것들이 좀 형성돼줘야 될 것 같고요. 언제까지 자꾸 우리가 이제 노동자들의 저임금, 최저임금을 올리자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면 우리는 외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임금을 착취하는 구조로 해서 그 기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걸 고민을 저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점점 더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지원 사업 중에서 큰 줄기 하나는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지속적이고 대폭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네. 좀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해서 보전을 해주고 기업을 하여금 보전을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기본적인 최저임금을 좀 올려서 최소한의 그 최소임금이 아닌 최저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예. 적정임금을 좀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는 대한민국 그걸 만들기 위한 사회적인 합의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할 거라고 봐집니다. 사용자 입장에서의 변화도 상당히 필요할 텐데요.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임금을 더 주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좋다 네. 임금을 줄 테니까 예. 그러나 한꺼번에 이렇게 주는 것은 정말 어려우니 우리가 국가에다 내는 세금이나 뭐 보험 기금 같은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씩 지원을 하고 그 지원을 나중에 몇 년 뒤에는 끊어간다 하더라도 지원을 예. 해서 그 완충 효과를 가지고 어쨌든 임금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차라리 정부에다 그런 걸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기도 예. 해요. 예. 그런 것이 진정한 노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정치권에 입문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2011년까지 이제 노사정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셨고 또 뭐 노조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하셨고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어떻게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되셨습니까? 정치는 이제 대외협력본부장이 하는 세계 업무 중에 하나가 정치였는데 네. 저희가 2011년에 이명박 정부와의 정책 연대를 끊고 난 뒤에 4.27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야당을 지지를 했었어요. 네. 야당을 지지를 했었고 그 이제 정치 결정을 이끌어냈었고 그리고 그 뒤에 당시 민주당과 그리고 혁신과 통합 이 통합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노동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하니까 민주당의 일각에서는 노동계를 같이 포함하는 통합 작업에 같이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대상을 한국노총을 대상화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민주당과의 통합 작업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실무위원을 맡아서 그 업무를 쭉 했었고요. 그 과정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 계신 그때 지도부들께서 좀 잘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비례의원들 추천을 할 때 어쨌든 노동계가 필요로 한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어쨌든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해주고 그들이 좀 정상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어쨌든 앞서 견인해주는 그런 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추천을 좀 해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정치에는 들어오게 됐습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을 하셨는데 처음에 국회의원이 될 것 같다라는 이제 확정이 딱 됐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쁘고 두렵고 이게 동시에 사실은 있었는데요. 정말 제가 딱 2시간 좋았고요. 딱 2시간은 좋더라고요. 좋았는데 나중에는 너무 조금 좋아하셨나요? 네, 딱 2시간 그게 정말 정확하게 딱 2시간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나한테 그러니까 맡겨진 임무가 굉장히 많은데 내가 그걸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몇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잊지만 않으면 잘할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도 그때 제가 처음 잠깐 좋아하고 계속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항상 초심을 가진다라고 하죠. 어쨌든 그 위치에서 계속 하겠다 이런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지난 1년 동안 계속 머릿속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은 괜찮게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방향은 제대로 맞는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부족하다 이런 건 좀 많이 느끼죠. 조금 더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후회는 하지는 않는데 아쉬움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아쉬움의 그 양도 좀 줄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죠. 이런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뭐 더 좋은 의정 활동 하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당내에서는 이 상임위 활동은
환노위 활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 이외에 당내에서 뭐 맡으신 일이라든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당내선 지금 정책위에서 네. 부의장 맡고 있고요. 예. 그리고 서울시당, 제가 사는 곳은 경기도이긴 한데 네.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출신이 또 부산이니까 예. 부산시당에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정책기획단을 예. 꾸렸는데 거기서도 역할을 좀 이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비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국구니까 네. 그야말로 전국에서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예.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많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직함을 또 맡고 계신데 당장 내년에 지방자치단체 또 선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자체 선거에 있어서 최근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는 당이 결정을 하면 결국은 따라야 되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사실은 잘하는 지점이다라기보다는 우려의 네. 지점이 좀 더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회적인 약자에 해당되는 네. 그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례 대표제를 통해서 그 지방에서도 광역단체, 도의원 또는 예. 뭐 시의원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생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그 사회적 약자 계층을 대변하는 부분들이 아주 그 완전히 축소될 수가 있다라고 예. 하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처음 지방자치를 시작할 때 보면 예. 지역의 유지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그야말로 정당 공천제를 실시하면서 물론 예. 그게 잡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투명해져 왔거든요. 네. 조금씩 투명해져 왔는데 다시 그게 없어지면 다시 또 그 전으로 그 토호들이라고 그렇죠. 하죠. 그거는 토호 어떻게 세력화 할 지역에. 수가 없거든요. 예. 오래 사시고 또 자금력이 좀 되시는 분들이 예. 오랫동안 그걸 준비를 해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게 있어서 네. 이게 어렵게 지금까지 왔던 길인데 그것이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 하는 걱정이 사실은 됩니다. 그런데 예. 이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어쨌든 당 차원에서 국민들께 한 약속이고 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우려의 지점들이 어떤 방식이든지 해소되는 지점에서 네.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맞지 예. 우리가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정말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정당이 무책임하게 네. 어떻게 보면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해서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국민 여러분도 뭐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조금 전에 서울시당 교육위원장을 맡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서울시당 교육위원장이면요. 최근에 저희가 했었던 게 이제 그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네. 교육을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요. 직접 강사로 나서십니까? 제가 하기도 하고 예. 또는 이제 견인들 또 좋은 강사님들을 우리가 인력풀을 운영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네. 교육 연수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이제 제가 이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처음 했던 것은 시의원들, 네. 서울 시의원들에 대한 교육을 했었고요. 다음 주에는 기초자치단체, 구의원들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핵심 당원들, 예. 그러니까 대의원, 지역의 대의원이라든지 또는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에 그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지방선거 출마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네.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 아카데미 네. 이런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 교육이라는 것이 좀 형식적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교육에 대한 직접 강의를 하시면 교육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요? 반응은 굉장히 좋았었어요. 네. 제가 그 각 지역위원회의 사무국장님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한번 네. 한 적이 있었는데 의외로 그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판에 박힌 교육이 아니라 좀 예. 살아있는 교육을 하려고 해서 저희가 사전에 의견들을 받습니다. 어떤 걸 예.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의견도 좀 받고 네. 그걸 반영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참여를 하신 분들의 후평가들이 굉장히 후하셔서 네, 후하셔서 이걸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거다 예. 하고 서울시당의 오영식 위원장께서 아주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데 네. 정말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 방송에서 말씀을 나눠보지만 강의를 굉장히 잘하실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상임위 활동, 국회 환노위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환노위에서 어떤 일, 또 어떤 관심사 때문에 환노위를 택하셨는지요? 제가
어쨌든 노동계에서 노동자 예.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오래 했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연장선상이 네.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산업계를 대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경영인 출신들도 있고 예. 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노동자를 대변하는 어떤 세력들도 있어야 요 그 양 세력 간의 균형점이 맞아지는 지점에서 법안들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위한 법안들로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환경노동위원회를 택하게 된 것이고 또 제가 학부 때 환경을 했고 하니까 예. 당연히 저는 사실은 다른 상임위를 생각을 해보질 못하고 예. 당연히 나는 환경노동위원회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왔죠. 학부 전공에 그리고 뭐 노동 운동가로 활동을 네. 하셨고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셨겠네요. 그렇죠. 예. 다른 거를 생각을 해보질 못했죠. 그렇군요. 최근에 이 법안 발의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로 발의한 법안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법을 네. 일단 하나를 내놨고요. 예. 그것은 아마 9월 정기국회에 예. 집중적으로 논의가 돼서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가 장시간 노동시간을 좀 줄이고 예. 줄여진 노동시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그 신규 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정 노동 시간의 단축인가요? 법정 노동시간은 있고요. 지금 그 휴일 근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 지금 노동부가 이제 유권 해석으로 네. 휴일 근로 시간은 그 연장 근무 시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예. 유권 해석을 내는 바람에 예. 사실은 장시간 노동을 더 하고 있거든요. 법정 시간은 우리가 주 40시간이고 그렇죠. 연장 근무 12시간에서 52시간인데 예. 휴일 근로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게 휴일 근로가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8시간, 8시간에서 16시간을 더 해버리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정상화를 시키면 예. 그만큼 새로운 인력들을 더 충원을 해야 되니까 네. 일자리를 만든다는 차원으로도 좀 그 근로시간 단축 예. 이것들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어느 이제 정도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습니까? 통계적으로. 실제로 50만 개에서 한 70만 개 정도가 아하, 예. 더 추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데 경영계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 수 부담을 없겠죠. 예. 하죠. 지금 그냥 연장 근무만 시키면 되는데 네. 급여를 조금만 더 주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을 하나를 또 채용을 해야 되니까 좀 그 부담스러워하고 노동자의 경우에도 내가 그냥 연장 근로 해가지고 그냥 급여를 더 가져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노사가 다 약간씩은 조금씩 불만들이 있으신데 사회적 합의점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노사정위원회에서 네. 한 번 노사정위원회에서 이걸 그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노사는 접점을 찾지를 못하고 네. 실질적으로는 공익위원들 안으로만 나왔어요. 근데 올해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 다시 한번 아마 8월, 9월 요때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서 네. 나온 걸 가지고 저희가 법안 내놓은 거 있으니까 그 법안과 조율을 좀 해서 예. 근로시간 단축은 그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는 이제 환경 쪽인데 얼마 전에 아주 조금 그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었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네. 전부 개정안 예. 그것을 제가 전부 개정 법률안을 내서 예. 결국은 법이 통과가 됐고 네. 시행 시기를 2015년 1월 1일자로 두고 있습니다. 예. 기업들에서 굉장히 그 조금 불만도 있으시고 불안도 네.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많은 화학물질을 대한민국이 쓰고 있는데 어떤 물질을 예. 쓰는지도 잘 모르고 쓰는 것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는 본인들이 취급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안전하게 취급을 하고 예. 그리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좀 안심할 수 있게끔 철저한 조치들을 취하고 사실은 기업 활동,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네. 전부 개정 법률안을 내고 유예 기간이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준비를 하시면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착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불안감보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 먼저일 테니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저희 방에 사실 민원이 하나 들어왔었어요. 동물원이, 그러니까 민간이 운영하는 동물원이 있었는데 네.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이 동물원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그냥 일을 하시는 분들은 폐업을 해버리면 되는데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 동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야생동물들이. 이 야생동물들이 먹을거리도 안 주고 제대로 케어를, 그러니까 보살펴 주지를 네. 않으니까 뭐 아사 직전까지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민원이 들어와서 찾아보니까 동물보호와 관련된 것은 농식품부에서 하도록 네. 되어 있고 또 그 야생 식물과 관련된 것은 또 뭐 식물과 관련된 수목원 관련한 것은
또 산림청 예. 이게 법들이 이렇게 다 분산이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동물원과 식물원 그리고 그 수족관 이런 데가 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가는 예. 그 장소 자체가 관리의 대상에서 좀 빠져 있어가지고 만약에 민간이 이것을 운영을 하다가 문을 닫아버릴 경우에는 방치될 수밖에 없네요. 방치될 수밖에 없고 예. 보호받아야 될 귀한 식물이라든지 아주 보호종이라든지 귀한 우리가 동물이라든지 네. 또는 수족관에 있는 그 해양 생물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버려지는 상태. 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법안을 냈는데 법안을 내고 나니까 이제 해당 부처에서 각각 해당되는 그런 부처에서 수족관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가 담당입니다. 자기들이 이거는 우리 부서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러면 법안을 내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법안을 내시지를 않으시고 그냥 우리 부처에 해당되는 거니까 우리가 관리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실질적인 관리 방안을 내놓지를 않아서 저희가 지금 부처 간에 지금 조율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처 간에 이건 내 업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건 좋은데 정말로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를 않으면 그것을 놓아주는 것이 맞는데 대안을 또 갖고 오시면 몰라도요. 그 대안을 지금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냥 주장만 하고 있으셔서 좀 안타까운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지금 삼성전자에서 있었던 사고, 그다음에 불산 누출 사고 불산 누출 사고에서 거죠? 사망 한 분 하시고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한 7분 정도가 다치셨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현대제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롯데건설에서 거푸집 무너진 사건이요? 무너진 사건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원청 회사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협력업체 또는 하청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원청업체가 제대로 된 관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원청업체의 책임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조금 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관리를 하게끔 하는 법안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청업체라고 하는 것은 단가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단가를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쟁을 해서 들어가니까 더 싸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전장치 또는 보호장치 이런 것들 비용까지 다 감안을 하면은 이 싸게 단가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 들어가다 보니 그런 것들이 다 빠지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보호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서 작업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원청업체에서 관리를 해줘야지만이 된다. 그런 기본 원칙이 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이 법안 통과될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일단 노동계에서는 너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해주시고 계시고요. 경영계에서는 좀 우려를 하죠. 뭐 모든 것을 원청에서 다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기업이 그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거든요. 자기들이 좀 관리하기 쉬운 것들만 관리를 하고 위험 작업들은 다 외주화를 하고 그래서 예전에 그 위험 작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인력들을 다 해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제대로 된 관리를 하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채용도 좀 해서 이렇게 신규 채용도 좀 늘리고 그리고 작업자들은 안전한 그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기업이 좀 자기들의 책임을 철저하게 하면서 기업 활동을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이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겠죠. 그렇죠. 일단은 법을 내가 준수하고 영업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게 돼야 되는데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은 법을 안 지키고 영업 활동을 하시겠다 생각하니까 벌칙 조항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으세요. 그러니까 벌금이 많다. 그 처벌이 강하다라고 하는데 법을 지키면서 사실은 활동을 하면은 그 처벌을 신경 쓸 이유도 없는데요. 신경 쓸 이유가 없으신데 그 법이 개정이 되면은 그걸 안 지키고 이제 영업 활동을 하시겠다 생각을 하니까 처벌이 과하다, 과징금이 과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때는 지나지 않았나. 그래서 기업들이 철저하게 사회적 책임 그리고 법과 규정과 규제를 좀 지키면서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만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법안 발의 중에서 특별히 이건 꼭 돼야 되는 건데 생각하시는 것, 정말 애착이 가는 것 한 가지만 좀 꼽아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딱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이요. 저는 그 천재지변 같은 걸로 사람이 물론 그
뭐 세상을 뭐 이렇게 떠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내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고 네. 내 가족과 잘 살아보겠다고 아침에 출근해서 나가서 거기에서 이런 변을 당해서 예. 산재를 당해서 돌아가신다. 이런 일은 우리가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여야 된다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귀한 목숨을 우리가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꼭 좀 통과가 됐으면 하는, 그리고 애착이 많이 가고요. 그리고 그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간담회와 예. 대법원의 그 법원 행정처의 판사님도 모시고 그다음에 예.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원님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조율해서 만들었던 네. 거거든요. 그리고 절대 그분들로부터 과하지 않다라고 네. 하는 얘기를 들은 예.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계도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해주셔서 예. 전에 저희가 그 화학물질관리법 통과할 때처럼 막 입법 로비 하시는 거 이런 거 하시지 말고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정말로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게끔 영업활동하기 예. 위해서 하겠다. 이런 모습이 보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법안에 대해서 지금 애착이 사실 가장 많습니다. 약 20여 년 전 공장장님의 흰 봉투를 받지 않으셨던 그 마음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OBS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한 1년 동안을 정신없이 달려왔고요. 정신없이 달려온 그 내용을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었는데 좋은 시간, 지루하지 않은 시간이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것을 한다고 하지만 역시 시작은 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옆에 나를 바라봐주고 있는 가족, 그분들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그분들과 같이 하는 시간을 가치 있고 깊이 있게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OBS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가족과 함께 이 더운 여름을 뽀송뽀송하게, 장마철입니다만 뽀송뽀송하게 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정혜 의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멋진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음껏 공부하고 충분히 치료받고 그리고 행복한 노년을 꿈꾸는 세상, 이것이 한정혜 의원 홈페이지에 있는 문구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꿈꾸는 세상이 아닐까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OBS 초대석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